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협상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협상 관련된 강의를 합니다만은 조회수가 많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이 강의를 계속 저장해 두면은 언젠가는 조회수가 1000회를 넘을 것으로 봅니다. 우리가 이 순간적인 패션적인 그러한 내용을 다루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그렇지만은 이론이라든지 기본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루는 내용은 아주 오래 갑니다. 오늘 여기서 다룰 내용은 지난번에 이어가지고 협상에 있어서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여기 두 번째 사람의 측면이 아니라 문제, 이슈, 아젠다의 측면에서 우리가 어떤 걸 준비해야 되느냐 할 때 바로 앞의 시간에서는 협상 가능한 해결안, 영어로서는 SAT라 되어 있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S는 이 솔루션, 우리가 솔루션이란 말 쓰죠. 그리고 A는 장소, AT, 어디에서 할 때 solution at, 그 다음에 T는 테이블, 협상 테이블을 할 때 말을 합니다. 그리고 협상장 밖에서의 해결안이라 하면은 solution, S이 아니라 away from table 해서 SAFT, 협상 가능한 해결안 SAT, 협상장 이외에서의 해결안은 SAFT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오늘 주로 다룰 내용은 SAFT와 정당화 기준, 이것을 협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 직감적인 협상을 하는 사람들의 함정 중에 나오는 것 중 하나가 협상 매니아라는 게 있었는데 이것은 협상만을 자신이 원하는 동기라든지 이익을 충족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착각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협상자는 바로 이 협상안만이, 협상을 통해서 해결되는 안만이 유일하게 가능한 길이다라고 믿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은 눈앞의 협상 이외에도 상대와 합의하지 않더라도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대안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협상장 밖의 해결안, Solutions Away from Table, SAFT다 이렇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이 SAFT가 그렇게 대단한 것이 못되어서 협상 가능한 해결안이 더 매력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협상자는 이 SAFT의 질이 좋고 나쁘고를 잘 알고 있을수록 협상에 의한 해결안에 비해서 이 SFT의 실용성을 비교해 가지고 잘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SAFT는 협상의 전문성이라든지 그리고 협상의 대상에 따라 가지고 이 SAFT가 달라지기도 하는데
가장 흔한 것은 밑에 여기 나오는 이러한 내용들입니다. 첫 번째가 다른 상대와의 협상입니다. 뭐 이거는 우리가 브랜드 X라고 하는 브랜드의 새 차를 구입하고 싶어 가지고 몇 군데 판매점을 방문한 후에 이것보다는 뭐 여기가 아니라 저 멀리 떨어진 다른 도시로 가가지고 이 판매점에 들러서 같은 차를 살펴보고 했더니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판매점보다도 5%더 싸게 살 수 있다 하는 그런 경우에는 그 사람하고 협상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힘의 의존인데 이것도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납니다. 뭐 예를 들면은 토요일 밤에 그 아들이 그 밤늦게 외출을 하려고 하는데 뭐 아버지는 반대를 한다 이거죠. 이럴 경우에 아들과 아버지 간의 의견이 불일치 하게 됩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그 방문을 그 열쇠로 잠그기로 막 결심을 한다 합시다. 그래 되게 되면 아들은 새벽에 자는 척 하다가 새벽에 방을 나간다든지 이렇게 서로가 자신의 힘에 의존해 가지고 뭔가 문제를 풀으려고 하는, 다시 말해 가지고 협상에 의한 해결을 하지 않고 힘에 의존해 가지고 SAFT를 구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봉쇄행위 이거는 뭐 노동자와 사용자 간에 뭐 협상이 안 되면은 뭐 파업을 한다든지 막 이러한 또 여기 해당이 되겠죠. 항만 노동자들이 뭐 파업을 한다든지 이러한 것, 요즘에 그런 게 별로 없습니다만, 그 다음에 외부의 권위자라고 하는 것은, 외부의 권위자에 의존하는 것은 뭐 예를 들면은 우리 과거에 대학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은 두 교수가 자기가 예를 들어서 외부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기업체로부터 유치해 와 가지고 우리 대학에서 강의를 한다고 할 때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데 과연 어느 교수가 이 프로그램을 그런 기업으로부터 유치하는데 공이 크느냐, 두 사람이 그렇게 강조를 내가 해왔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학장에게 맡겨가지고 이 문제를 푼다는 것. 두 사람이 도대체 협상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소송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협상을 해도 해결안이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제소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국제 관계에 있어서도 협상이 안 되면은 강도가 높을수록 예를 들면은 뭐 경제 제재를 한다든지, 예? 경제 제재를 한다든지 뭐 아니면은 뭐 금융 자산을 봉쇄한다든지, 그리고 또 안 된다 하면은 나오는 것이 전쟁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협상장 밖의 해결안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협상자는 자신의 재량으로 할 수 있는 이 SAFT를 몇 가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가장 좋은 SAFT를 확인해 두는 것, 언제 협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확인해 두는 것이 유효하다는 겁니다. 첫 번째, 이 SAFT는 이 해결을 할 수 있는 예비책이라는 예비 방안이다. 해결을 하는 예비 방안이다. 우리가 영어에서 백업이라는 말을 쓰죠. 백업한다. 백업 솔루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SAFT는 무슨 이유이든 협상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에 취할 수 있는 얼터너티브, 대안이라는 겁니다. 해결을 할 수 있는 예비 방안이라는 것. 그 다음에 기준점이라는 겁니다. 기준점. 이 뭐냐니까 이 SAFT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내가 이 협상을 안 하고 그냥 밖에서 뭔가 지금 내가 알아서 할 수 있으면은 예컨대 뭐 100만 원으로 이렇게 최저 가격으로 이렇게 구할 수 있는데, 협상을 해가지고 뭐 100만 원이 아니라 그보다 더 못한 110만 원이라든지 105만 원 이렇게 하게 되면은 나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 SAFT는 협상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기준점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협상에 있어 가지고 자신의 참된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다름 아닌 이 SAFT입니다. 자신의 가장 뛰어난 SAFT가 자신의 동기를 유효하게 충족해 줄수록 협상 시 자신이 달성할 수 있는 이 능력을 더욱더 높였습니다. 내가 이렇게 아주 좋은 SAFT가 있으면은 내가 자신감 가지고 이거 아니면은 난 저거 하면 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자신의 능력을, 협상 능력을 최고조로 이렇게 발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 바람직한 합의에 도달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겁니다. 이 SAFT 중에서 가장 어떤가는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보통 이 다른 협상 책에서 보면은 이것을 영어로 B, 그 다음에 A, T, 그리고 N, 그 다음에 A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이걸 파트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Best alternative to negotiated agreement의 약자입니다. 가장 최선의 SAFT를 확인하기 위해 가지고 협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사항들을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내 자신의 동기를 달성하기 위해 가지고 진행 중인 이 협상 이외에 자신은 또 무엇을 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협상 이외에 내가 뭔가 달성하기 위한 것이 또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한번 챙겨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확인한 협상장 밖의 해결안에 SAFT에게 내가 확인한 SAFT에게 의존해야 한다면은 이 해결안은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해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확인하고 분석한 여러 선택지 중에서 가장 최선의 것, 자신의 협상 동기를 최고로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것이 어느 것인지를 살펴봐야, 협상의 준비 과정에서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입수 가능한 정보에 입각해 볼 때 이 자신을 상관하지 않고, 뇌를 상관하지 않고 상대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일지 내가 구한 이 정보에 의거해 볼 때, 내 자신의 정보에 의거해 볼 때 상대의 가장 최선의 SAFT는 무엇일까 하는 것도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파트너, 나의 이 파트너를 개선할 수 있을까? 상대가, 내가 파트너가 강하면 강할수록, 좋으면 좋을수록 내가 협상력이 강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생각한데 파트너가 지금 이것이라고 하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이 파트너 말고도 더 좋은 파트너가 무엇이 있을지를 생각을 해보고 그것을 개발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앞에서 쭉 이야기했던 사례가 이 ESN이라고 하는 IT 회사가, 그죠? 보험회사 CGA에서 분사를 해 나와 가지고 이제 CGA가 이 ESN과 계속해 가지고 IT 서비스를 계속
계약을 체결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그러한 협상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케이스로 이렇게 앞에 쭉 이야기해 오고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지금 SAFT와 관련해 가지고 이 두 회사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가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SAFT가 무엇일까 할 때, 이 SNN은 SAFT 협상장 밖에서의 해결안으로서 뭐가 있겠느냐? ESN으로서는 다른 고객을 찾는 일이라든지, 고용 유지를 위해 가지고 뭐 노동부라든지 이런 데서 정부 지원을 호소하는 일이라든지,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가지고 스스로 비용 삭감을 실행하는 일이라든지, 정 안 되면은 가문을 한다든지, 또 장기적으로는 이 회사를 청산한다든지, 또 무엇이냐면 CJ를 갖다가 언론을 이용해 가지고 마구 나쁜 회사라고 비판을 한다든지, 또 안 되면은 스트라이크를 한다든지, 이러한 것이 SAFT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것을 두 회사가 협상을 하는 전에 준비 과정에서 대비를 하라는 겁니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CJ로서는 뭐냐니까, 협상장 밖의 가장 강력한 대안은 뭐냐니까, 타 IT 회사와 이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서비스를 공급받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했다가는 완전히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겠죠. 들고 일나겠죠. CGN에서. 그래서 두 회사 모두에게 어떤가는 SAFT라고 하는 것이 아주 찾아내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쌍방은 협상에 의한 합의를 해야 한다는 것으로 스스로 결정을 내리고 협상에 임할 준비를 하고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협상에 임한다. 그 다음에 이 정당화 기준인데요. 이 정당화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당사자 전원은 물론, 당사자 전원은 누구냐? 협상에 참여하는 당사자 전원은 물론 제3자, 우리 앞에서도 쭉 이야기해왔죠. 이해관계, 제3자도 인정할 수 있는 것인데, 협상 이론에서는 이런 것이 뭐냐? 객관성, 그 다음에 합법적인 근거, 그 다음에 원칙, 그 다음에 표준, 그 다음에 논리, 법, 이런 것이 기준으로 포함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당화 기준은 협상에 의한 해결안이라든지 협상장 밖에서의 해결안을 이 정당화 기준이 보다 객관적으로 생각하게 하고, 예컨대 테이블을 내려치는 쪽이 지배하는 단순한 이 힘의 역학 관계와는 다르게 쌍방을 동등한 위치에 서게 하는 것이 뭐냐? 정당화 기준이라는 겁니다. 이 정당화 기준은 자신의 요구를 정당화하는 칼이 되기도 하고, 상대의 요구를 막아내는 이 방패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정당화 기준이라는 겁니다. 협상 해당 분야의 협상이 전문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협상의 대상에 따라 가지고 정당화 기준은 달라집니다.
협상에 의한 해결안을 협상을 해가지고 해결안을 마련하는데 사용하는 뭐 도구를 몇 가지 살펴보면은 여기 나오다시피 경제 지표라든지 뭐 시장의 가격이라든지 뭐 소비자 가이드가 소비자 지표라든지 이런 데 정하는 가격입니다. 요거는 보면은 뭐냐? 예컨대 우리가 뭐 집을 사러 갔다. 매도인과 매수인이 이 가격에 대한 협상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터무니없이 떨어뜨린다. 이래 했을 경우에 어, 매도인이 매수인의 가격을 너무 낮추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요 근처에 부동산을 한번 봐라. 아니면 네이버에서 부동산 가격 정보를 봐라. 아니면은 지금 경제 지표가 이렇게 경기가 이렇게 안 좋다. 이렇다든지. 그 다음에 또 매수인으로서는 또 예컨대 이거 무슨 소리냐. 내가 알기로는 이 아파트 옆에 지금 지하철이 지금 들어올 것이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 이런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뭐 이렇게 또 한다든지 아니면 매수인은 또 보면은 옆에 지금 있는 저 공터에 지금 아파트가 이보다도 훨씬 대단지가 이렇게 들어온다고 지금 뉴스가 나오지 않느냐. 이러한 정당화 근거로서 기준으로서 협상에 해결책을 할 때 사용하는 도구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법과 법률 지식도 이렇게 보면은 협상을 들어가 가지고 이 문제에 있어 가지고 적용되는 노동법이 어떻든 뭐 경쟁법이 어떻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협상하기 전에 협상에서 다룰 사안을 법적으로 어떠한 그 관계가 있느냐 법률 지식에 해가지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전문 영역의 표준이라 할 때, 뭐, 이거는 뭐, 예를 들면은 변호사를 만났다. 변호사, 기업에 있어가지고 변호사를 만나가지고 지금,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변호사와 관련해가지고 만나가지고 한 시간에 100만 원 내놔 했는데, 아이고, 나는 못 내겠어. 이렇게 해서 안 되는데, 사전에 뭐냐니까, 이 문제를 나중에 소송을 하게 되고 변호사를 취했을 경우에 이 변호사와 관련된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고 있는지에 대한 이 전문 영역의 표준에 대해서도 사전에 준비를 해 두어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과거에 어떠한 사례가 있었으며 여기서는 무역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관습은 어떻게 지금 적용되고 있는다든지 뭐 이러한 것. 그 다음에 어떤 회사가 공급업체와 구매 계약을 맺었을 경우에 일정 수량을 특정 가격으로 납품돼 있다고 할 경우에 지난해에 다른 회사가 이렇게 해왔는데 가격은 이걸 기준으로 이렇게 한다든지 뭐 이러한 것들을 생각을 해 볼 수가 있고요. 제일 마지막에는 협상장 밖의 어떤가는 해결안이 가진 재정적인 가치는 뭐 설명을 하면은 최초의 매입자가 처음으로 이렇게 매입하려고 온 사람이 당신이 소유하고 있는 집을 사려고 또 조건을 제시했다. 가격을 갖다 얼마 제시했다. 처음 방문한 사람이 최초의 매입 희망자가. 그런데 내용이 어떠하니 간에 이 제시된 금액이 뭐냐니까 그 뒤에 또 찾아와 가지고 매입하려고 하는 사람과의 협상에 있어 가지고 아주 강력한 동력으로 작용하게 돼 있습니다. 이 뭐 처음 온 사람의 제시한 액은 당신으로서는 안 판다고 이렇게 돌려보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제시한 가격 이하로는 절대 안 판다 하는 뭐랄까 이 하한 가격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른 매입자에게는 그 가격 이상으로 가격을 제시해야 되는 뭐랄까 객관적인 중거점이 된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의 그 기준들은 정당화 기준들은 이 협상에 의한 해결안의 서로 수용을 쉽게 해주는 뭐랄까 이 앵커링은 뭡니까? 우리 바다에 배가 항구에 들어오기 전에 항구에 접안할 만한 자리가 선석이 없을 경우에 이 바다 문 앞에 이렇게 그 묘박을 하는 것이 앵커링입니다.
그러한 것은 바로 그 배는 아무리 움직이려 해봐야 그 앵커링 되어 있는 그 주위를 밖에 돌아올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앵커링 이펙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런 앵커링 이펙트와 연관되어 있으므로 협상을 시작하기 전에 협상을 준비할 때 검토해 두어야 될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협상을 준비함에 있어 가지고 이슈 아젠다의 측면에 있어서 네 가지 문제 중에 두 가지인 정당화 기준과 협상장 밖에서의 해결안 이 두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오늘 또 즐겁게 협상에서 이기는 그러한 하루가 되기를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